이번 세션에서는 챕터 26과 챕터 29를 다룰 거고, 먼저 챕터 26의 그 요약을 한 다음에 챕터 26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챕터 29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6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곳, 파이낸셜 시스템에 관해서 배웠는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파이낸셜 마켓이고, 두 번째가 파이낸셜 intermediaries. 파이낸셜 마켓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나뉘는데, 채권은 우리가 debt finance라고 부르거든요. 빚을 내서 돈을 조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식은 빚을 내는 게 아니라 그 equity finance라고 해서 어떤 회사의 지분 혹은 소유권의 일부를 주면서 그에 맞는 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인데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채권이라는 증서를 발행을 하고 어떤 약속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만기가 1년이고, 그러니까 1년 뒤에 내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뭐 이자는 5%다. 이런 약속을 걸고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이렇게 채권이라는 증서를 주는 대신에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투자 활동에 사용한다. 이런 게 채권이고, 그다음에 주식은 뭐 회사의 소유권, 지분의 5%를 줄게. 대신에 너는 그에 맞는 어떤 돈을 우리 회사에 넣어줘.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투자 활동에 쓸게. 라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마켓은 다이렉트 파이낸스라고 해서 직접 금융이겠죠? 직접 돈을 조달한다 라는 뜻이고,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스는 인다이렉트 파이낸스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그 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스에는 은행이 있을 수 있고, 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뮤추얼 펀드가 있고. 은행은 정말 간단하죠. 내가 만약에 대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다른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결국 이 은행은 돈이 남는 사람으로부터 뭐 예금을 받고 그거를 대출해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간접 금융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라는 어떤 그 중간의 기관을 끼고 자금을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랑 비교를 해보면, 위에는 어떤 회사와 어떤 사람 혹은 회사와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한다면, 두 번째에서는 두 사람을 연결하는 그 길에 중간 기관이 껴있는 거죠. 뮤추얼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뮤추얼 펀드는 음, 여기 안에 주식과 채권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너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뮤추얼 펀드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펀드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회사에 투자를 할 거고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A, B, C라는 투자자가 이 회사에 돈을 넣고 100달러씩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회사는 어떤
어떤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고 뭐 다른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채권에도 투자를 하고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 부분이랑 좀 비교를 해 보면 요 부분은 그 위에 부분이죠. 요 부분은 그 채권과 그 사람을 바로 직접 연결했다면 이 뮤추얼 펀드는 사람과 채권을 연결하는데 그 중간에 회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접 금융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채권에는 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3번 문제를 같이 보면서 풀어 볼게요. 채권에는 크게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만기에 대한 위험이고 기간에 대한 위험이고 두 번째가 신용에 대한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채권은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뭐 1 년이 될 수도 있고 3 년이 될 수도 있고 10 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돈을 맡겨 둠으로써 이자를 주고 이 시점이 지났을 때 원금을 돌려주는 게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 년보다는 10 년짜리 채권이 훨씬 위험하겠죠. 왜냐면 10년 동안 뭐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리스크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게 인제 이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에 나왔듯이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면은 더 위험한 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인제 우리가 말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스크가 크레딧 리스크인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모든 조건은 다 똑같아요. "1년 뒤에 내가 원금을 돌려줄게.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줄게. 그다음에 뭐 매달 1%의 이자를 줄게." 뭐 이런 조건들은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회사의 신용 등급만 달라요. 인제 이런 신용 등급은 뭐 S&P나 아니면은 무디스에서 측정을 하는데 A라는 회사는 뭐 AA, AA고 뭐 B라는 회사는 트리플 B예요. 뭐 이런 거는 인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당연히 그 알파벳이 높을수록 빠를수록 더 높은 신용 평가를 받는 원리입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A라는 회사는 정부가 보증을 하는 공기업이에요. 뭐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이고 B는 사기업이에요. 그러면 더 망할 위험이 높은 회사는 B겠죠. 왜냐하면 A는 정부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안전한 회사가 될 거고 B는 정부가 보증해 주지 않아요. 언제든 망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B에 대한 리스크가 더 높기 때문에 즉 신용 리스크가 더 높기 때문에 B한테 인터레스트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거겠죠. 더 긴 만기와 그다음에 더 높은 신용 리스크. 그다음에 다시 그 개념으로 돌아가서 그럼 인제 이거는 알겠는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곳이 이거라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정량적으로 이거를 한번 정량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음 먼저 이콘 1 에서 배웠듯이 어떤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은 그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균형점이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떤 돈에 관한 시장이에요. 그게 이제 로너블 펀드 마켓이라고 해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시장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서플라이 파트가 있을 거고 디맨드 파트가 있을 겁니다. 먼저 서플라이 측면을 한번 봐 볼게요.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여유가 된다라는 거는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어떤 생활비를 다 빼고 나서도 남았다. 이게 인제 은행으로 가면서 남은 돈을 은행에 넣으면서 은행이 대출을 해 주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서플라이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남는 돈을 은행에 저축한다. 그래서 그거를 인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프라이빗 세이빙이 되겠죠, 말 그대로. 프라이빗 세이빙은 내가 1년 동안 받는 월급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인제 모든 개인을 다 합치면은 결국에 그거는 GDP가 되겠죠. 모든 사람들의 월급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쓴 돈을 빼고 그다음에 세금으로 지불한 돈을 빼면은 남는 돈이 되겠죠. 요게 프라이빗 세이빙입니다. 그럼 세이빙의 두 번째는 뭐냐면 퍼블릭 세이빙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인제 정부 입장에서의 저축을 말을 합니다. 근데 정부가 버는 돈은 뭐냐면 세금이 될 거고, 정부가 쓰는 돈은 뭐냐면 정부 지출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얘네 둘을 더해 준 게 내셔널 세이빙인데, 그럼 한번 더해 볼게요. Y 빼기 C 빼기 T랑 T 빼기 G를 더해 주면은 T가 사라지면서 Y 빼기 C 빼기 G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특정한 한 값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인제 우리가 챕터 23 에서 배웠던, 한번 GDP식을 먼저 생각을 해 볼게요. GDP는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순수출인데, 챕터 26 에서는 그 논의의 간편화를 위해서 우리가 수출과 수입은 없는 닫힌 경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인데, 요 식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요 식에서 Y 빼기 C 빼기 G는 지금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어떻게 구하냐면 다 넘기는 거죠, 왼쪽으로. 그럼 Y 빼기 C 빼기 G는 I랑 같다. 그래서 얘는 결국 I랑 같다라는 식이 되는데, 이거의 어떤 좀 숨겨진 의미를 보자면 아까 요 세이빙이 서플라이 부분이었다면 I는 디맨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맨드는 I다. 왜냐하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자금을 가져다가 어떤 투자 활동에 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금의 수요자니까 이게 투자가 될 거고, 자금의 공급자는 내가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남는 돈을 세이빙으로부터 충당을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인제 사실 이것만 알면 챕터 26은 다 풀 수 있어요. 딱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내셔널 세이빙은 GDP에서 소비와 정부 지출을 뺀 것이다. 근데 내셔널 세이빙은 쪼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퍼블릭 세이빙이고 두 번째가 프라이빗 세이빙이다. 퍼블릭 세이빙은 정부가 번 돈에서 세금에서 정부 지출을 뺀 것일 거고, 그다음에 프라이빗은 모든 사람들의 임금에서
쓴 돈을 빼고 세금으로 낸 돈을 뺀 게 프라이빗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1번과 2번의 합이다. 더해보면 똑같이 나오죠. 이것만 알면은 다 풀 수 있어요. 챕터 26은. 그래서 10번 문제를 보면은 일단 이 세 가지를 먼저 적고 갈게요. 1번 내셔널 세이빙 약자로 적을게요. 내셔널 세이빙 그 다음에 퍼블릭 세이빙 퍼블릭 세이빙 한 번이 프라이빗 세이빙 내셔널 세이빙은 y 빼기 c 빼기 g라고 했고 퍼블릭 세이빙은 y 빼기 t 빼기 g라고 했고 프라이빗 세이빙은 y 빼기 c 빼기 t라고 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대입만 하면 얘네들을 구할 수 있겠죠. 먼저 1번은 y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1번은 지금 내셔널 세이빙이 11,000이고 그럼 11,000은 y 빼기 소비 5만 빼기 정부 지출이니까 다시 할게요. 일단 여기 좀 부족한 정보가 있어서 먼저 정부가 어떤 그 버젯 데피시트를 겪고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겠네요. 정부가 이렇게 세금에서 정부 지출을 뺐을 때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거는 버젯 데피시트이고 그 다음에 양수라면 버젯 서플러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얘가 1000이래요. t 빼기 g가 마이너스 1000이래요. 지금 데피시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t의 값이 5000이니까 g의 값은 6000이겠죠. 그럼 이제 1번을 다시 구해보면 내셔널 세이빙 11,000은 GDP에서 소비를 빼고 정부 지출을 뺀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Y의 값은 다 넘겨주면 67,000이 되겠죠. 61,000에 67,000이 되겠죠. 그럼 이제 답이 한 개로 좁혀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세이빙은 어떻게 구하냐면 Y에서 67,000에서 소비를 빼고 5만을 빼고 세금을 빼니까 12,0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C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는 그림을 조금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 챕터 26에서 그리는 그림은 딱 한 가지거든요. 딱 그냥 이 한 가지 그림이에요. 서플라이와 디맨드. 얘가 서플라이가 될 거고 얘가 디맨드가 되는데 Y축은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그 자금에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인터레스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자냐? real interest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X축은 이제 퀀티티가 되는데 여기서는 자금의 퀀티티가 되겠죠. 그게 로너블 펀드의 퀀티티가 될 겁니다.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특정 이자율이 결정이 되고 자금의 양이 결정이 되고 문제를 보니까 지금 로너블 펀드의 숄티지가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숄티지라는 거는 결국에 그 자금을 수요로 하는 것보다
디맨드보다 서플라이가 적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부족의 상태가 생기는 거겠죠. 만약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100을 필요로 하는데 시장에서는 1000을 공급할 수 있다면 이거는 서플러스겠죠. 그래서 디맨드가 서플라이보다 높다면 숄티지고 서플라이가 더 많다면 서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럼 12번 문제의 그래프에서 지금 숄티지가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자율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어떤 특정 이자율에서 이 점은 자금의 공급자가 공급하고 싶어 하는 양이 될 거고 이 점은 자금의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양이 되겠죠.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가 디맨드의 퀀티티가 서플라이의 퀀티티보다 더 많아요. 디맨드가 지금 서플라이보다 많아요.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숄티지겠죠. 그러면 이게 균형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점으로 가야 지금 균형점인데 이콘 1에서 배웠듯이 어떤 외부 충격이 없으면은 이 서플라이 커브와 디맨드 커브 자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외부 충격이 없는 이상. 근데 12번에는 지금 어떠한 그 힌트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움직이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그래프도 지금 움직이면 안 되고 이 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어떤 그 주고받는 게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디맨드가 더 많아요. 서플라이보다. 그럼 이제 쪼금만 더 이자율을 높였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이 점에서는 이러한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가 인제 1번 처음 상태였고 그 위에가 2번 상태였다면 첫 번째 상태에서는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금을 공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2번 상태에서는 이 디맨드 하는 사람이 "내가 이자를 더 줄 테니까 쪼금만 더 돈을 공급해 줘." 하면서 공급이 느는 거죠. 이 X축을 보면은 공급이 느는 거죠. 인제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내가 이자율을 더 줄 테니까 돈을 쪼금만 더 줘." 그러면서 인제 균형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 번의 상태에서 3 번의 상태가 되려면 서플라이의 퀀티티는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quantity of loanable funds는 증가해야 되고 demand는 감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자율은 올라가겠죠. 그림이 좀 복잡한데 원래 이 상태였다면 원래 여기였다면 이게 서플라이고 demand고 실제 demand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양을 필요로 하는데 서플라이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더 높게 제시를 하면서 서플라이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자율이 높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어떤 투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맨드 자체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균형점이 형성이 되겠죠. 답이 C가 되는 거고 14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그래프가 있고 서플라이랑 디맨드가 있고 여기는 리얼 인터레스트가 되고
얘는 이제 퀀티티가 되고. 이제 근데 14번에서는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이 보기 자체에서 서플라이 커브 혹은 그 디맨드 커브의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커브 그 자체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프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기존 상태에서 A번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이가 증가했다. 그러면 서플라이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우측으로 쉬프트 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의 이자율의 균형점이 여기였다면 새로운 균형점은 2점이 되는 거죠. 더 낮아진 거죠. 근데 그게 서플러스를 만들어내냐 어디에서 그 원래의 이퀄리브리엄에서 원래 이퀄리브리엄은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이 점에서 지금 보면은 디맨드는 이 그래프고 서플라이 커브는 파란색 그래프니까 실제 원래의 균형점에서는 여기가 서플라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는 서플라이가 디맨드보다 많기 때문에 서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14번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래프 자체가 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시들이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어, 만약에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세이빙을 더 많이 하겠죠. 왜냐면 예전에는 세이빙에 대한 텍스 인센티브라고 합시다. 예전에는 저축을 해서 그러니까 예금을 하면은 뭐 1년 뒤에 10%를 받는데 세금이 50%였어요. 그러면 내가 번 10%에서 5%를 세금으로 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세금을 깎아주면은 얘를 만약에 0%로 깎아줘 버리면은 10%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저축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결국 아까 저축은 뭐라고 했냐면 서플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축에 대한 그 세금의 혜택을 주면은 서플라이 커브가 우측으로 shift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시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투자는 아까 디맨드 파트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있는데 서플라이랑 디맨드가 있는데 투자에 대한 어떤 세금 혜택을 주면은 사람들은 더 많이 투자를 하겠죠. 기업은 더 많이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디맨드 커브가 우측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시가 이 16번 문제인데 정부 입장에서 이 T 빼기 G가 원래 음수였는데 만약에 T 빼기 G가 양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호전이 된 거죠. 정부의 어떤 재정 입장에서. 근데 아까 T 빼기 G는 그 퍼블릭 세이빙이라고 해가지고 서플라이 파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16번 문제에서 지금 원래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가 2002년에 재정 적자를 겪고 있었는데 2003년에 더 적은 재정 적자를 겪게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재정 적자긴 하지만 조금 더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세이빙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균형점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 균형점에서 이자율은 감소를 하고 퀀티티는 늘어나니까 이자율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퀀티티는 늘어나니까 답이 C가 되겠죠. 그래서 챕터 26에서는 사실 여기를 굉장히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냐면 저번 학기까지는 주관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챕터 26에서는 세 가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그래프를 움직이는 요인이 디맨드냐, 디맨드 측이냐, 아니면 서플라이 측이냐. 근데 서플라이는 아까 세이빙이라고 했으니까 퍼블릭 세이빙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프라이빗 세이빙을 건드리는 요인들이라면 서플라이 커브가 움직일 거고 디맨드는 아까 인베스트먼트라고 했잖아요. 투자에 관한 어떤 걸 건드리면은 결국 디맨드 커브가 움직이겠죠. 그게 이제 1번에서는 어떤 프라이빗 세이빙에 텍스 인센티브를 주면서 서플라이 커브가 움직이는 거고 왜냐면 세이빙이 서플라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베스트먼트인데 이거는 디맨드이기 때문에 디맨드 커브가 움직일 것이고 그다음에 3번은 퍼블릭 세이빙이기 때문에 서플라이 커브가 움직이겠죠. 이것만 생각을 하면 사실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움직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챕터 26의 이제 끝을 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서플라이는 세이빙이다. 세이빙은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구분이 되고 얘네 둘을 더한 게 내셔널 세이빙이다. 그 다음에 디맨드는 투자다. 퍼블릭 세이빙은 Y에서 C에서 T를 뺀 거고 프라이빗 세이빙은 T에서 퍼블릭은 T에서 G를 뺀 거고 프라이빗은 Y에서 C를 빼고 T를 뺀 거다. 그래서 얘를 더하면은 Y 빼기 C 빼기 G가 된다. 이게 이제 내셔널 세이빙이 될 거고 그럼 이제 다 구할 수 있겠죠. 5번 문제에서 지금 모든 항목들의 값이 다 나왔어요. 그럼 먼저 퍼블릭 세이빙부터 구해볼게요. 퍼블릭 세이빙은 T 빼기 G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이 될 거고 프라이빗은 Y 빼기 C 빼기 T니까 10,000 빼기 6,000 빼기 1,500이니까 2,500이 되겠죠. 그럼 내셔널 세이빙은 얘네 둘을 더한 거라고 했으니까 2,300이 될 거고 또 뭘 구해야 되죠? 프라이빗, 퍼블릭, 내셔널 그 다음에 투자랑 이퀄리브리엄 그럼 결국 이퀄리브리엄은 이 서플라이랑 디맨드가 만나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디맨드에 관한 식을 줬어요. 투자는 항상 디맨드라고 했었죠. 그러면 디맨드랑 서플라이가 만나는 곳 서플라이는 내셔널 세이빙이 되겠죠. 요게
균형점이 되는데 그때 인제 R 값을 구해 주면은 1000이 100 곱하기 R이니까 R의 값은 10이 되겠죠. 근데 요게 실질 이자율이기 때문에 단위는 10%가 될 거고 그다음에 투자의 값은 2,300이 되겠죠. 그때 인제 R에다가 10을 넣으면 R에 10을 넣으면 2,300이 되고 혹은 서플라이랑 만나야 되니까 결국 그 값은 내셔널 세빙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